반갑습니다. 성재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이제 예비 고2, 고3이 되는 고2 학생 등과 고1 학생을 위해서 2024학년도 대입을 철저히 분석하고 남은 기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 할 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통합형 수능 2년차죠. 정시와 수시를 분석해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4 입시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시에서 드디어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자소서 없는 수시 시대가 개막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학생부와 면접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제 곧 고3이 되는 학생들은 한번 미리 수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에게 제일 적합한 대학과 또 전형,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은 기간 뭘 할지, 제가 여기 가로 열고 어우정, 어우정대, 정수균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약자입니다. 이거를 무슨 압구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정자 이름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어우정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그러니까 정시파들이 앞글자를 따면 어우정이 되겠고요. 정시하고 수시를 균형 대비한다. 그런 파가 정수균 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시가 많이 늘어나면서 강남, 서초, 송파나 이런 쪽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우정을 선택하는, 그걸 전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 비율도 높습니다만, 그게 현재 이제 소속해 있는 고등학교와 자기의 학년, 그 다음에 자신의 성적대별로 학생마다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전략은 뭔지, 그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이 이제 오늘 날짜가 11월 29일이죠. 9일이니까 곧 12월 초가 되면요,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시 합불 발표가 계속 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시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시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 인원은 얼마나 선발하는지, 정시 인원을 제가 위부터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을 이렇게 지도로, 표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왼쪽에 먼저 나오는 숫자는 인문계 정원이고요. 오른쪽은 자연계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원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는 문과 인원과 이과 인원이 거의 반반이에요. 비슷한데 서울대학교는 문과보다 이과를 많이 선발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천 몇백 명이 되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4,000명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2월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요강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보다는 최종 인원은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한 4,000명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 밑에 4개 대학도 합쳐보면 얼추 3,000이 조금 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시에 못 뽑은 인원이 정시로 2월 되니까 대략 한 4,000 정도로 보면 되겠죠. 네, 그 밑에 중경, 외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대학은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보다 이과 인원이 훨씬 많고,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는 문과만 있기 때문에 이과가 또 전혀 없습니다. 그런 표기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인원을 쭉 더해 보면은 저 아래쪽 전국 대학까지 다 합치고 과기원 대학교도 있죠. 과기원 대학교들, 그다음에 11개 전국 교대, 또 의치, 한약수를 다 더하면 정시 선발 인원 전체 인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은 이제 내 성적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친절하게도 우리가 이제 고1, 고2 때 보는 학력평가죠. 학력평가 성적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각 영역별로 틀린 문항, 개수 이런 것도 표기가 되지만 요 빨간색 레드박스가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각 영역별로 내 현재 백분위와 전체 응시자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학생은 한눈에 봐도 국어는 굉장히 성적이 다 맞았죠. 그다음에 수학도 뭐 4개밖에 안 틀린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영역을 우선 국어, 수학, 영역의 합산 백분위가 95%니까 이 친구는 거의 상위 5% 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본 응시 인원은 21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보다는 훨씬 적죠. 그 이유는 이 시험은 이제 학력평가니까 어떤가요? 재학 졸업생이 빠진 겁니다. 재학생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등수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오죠. 한 몇 등 정도가 될까요? 네, 이건 산수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드리면 얘는 5%대 성적대이고 인원은 20만이니까 전국 등수로 한 10,000등 정도 되는 학생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냐? 다시 앞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4,000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정시 인원이 4,000명이니까 수시는 6,000명 정도 되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수시 정시 인원을 합치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아래쪽에 서성한이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이런 상위 대학들은 수시하고 정시 인원이 수시가 60 그리고 정시가 이제 40이잖아요. 물론 요 중간 이하 대학들은 수시를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수시를 80% 뽑고 정시를 20% 뽑는 대학도 있고요. 일부 지방권 대학은 아예 수시로만 100%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전국 대학 등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학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국 등수로 한 10,000등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 친구가 수시에 쓸 수 있는 대학은 최상위권 한 7개, 8개 대학까지로 인원을 측정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럼 내가 가는 대학 입시 때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될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4개 학년은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불과 지금 뭐 한 5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거의 60만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40만 초반대로 떨어졌죠. 떨어졌고 올해 고3은 44만대 됐고요. 재수생까지 합치면 뒤에 가서 제가 수능 응시자 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현재 고2는 40만 초반대고요. 이런 게 계속 이어지다가 중3 때 인원이 조금 느는 이유는 그 해가 이제 황금 돼지 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출생자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궁금해할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자, 2개년도 수능 접수자 현황입니다. 접수자. 그러니까 실제 응시자는 요거 대비 한 10% 정도를 감해서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2개년도 접수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재학생은 작년 대비 한 10,000명이 감소했죠. 노란색으로 여기 보시면 재학생은 36만, 올해는 35만 정도로 10,000명이 줄었는데 또 그만큼이 졸업생이 늘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대학에 합격한 이과생들이 뭐 반수나 재수를 하는 경우도 좀 늘어서 졸업생은 점차적으로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비슷하다. 그리고 응시자 인원은 한 45만.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에서는 한 10,000에서 한 20,000 정도 감소한 인원이 응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 수능 2년차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년 동안 뭐 난이도에 대해서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는 평가원은 늘 그 수능 보는 날 아침에 교육 과정에 충실한 학생은 모두 다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이제 발표는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최근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초고난도 문제를 조금 줄인 대신에 중상난도 문제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영어 같은 EBS 연계 부분도 과거 70%에서 50%로 줄였기 때문에 결코 이제 쉽지 않은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통합형 수능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선택형 수능인데요. 선택과 유불리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없어야 유불리가 없는 건데요. 이 국어도 선택이 되죠. 수학도 선택이 되죠. 탐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는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이제 응시 인원도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언매와 화작의 응시 인원, 그 다음에 수학도 이제 확통과 미적, 기하 인원을 보면은 작년도 학습 효과가 나타나서인지 일부 문과 학생이 미적을 본다든지, 심지어 이제 문과 학생인데 탐구를 한 과목은 사탐을 하고 한 과목은 과탐하나를 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표준 점수상의 유리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선택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적을 잘 받아야 의미가 있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미적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과탐을 해서 점수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그런 유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에 굳이 들러리가 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작년부터 있었죠. 통합형 수능 통합형 수능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이제 과거 입결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과거 종이 배치표에서 상위 누적해서 나왔던 자료들이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 모의 지원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라인으로 미리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봐서 그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충전기 배터리 칸수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높으면 5칸 이상, 10칸에 가까운 판정을 받고, 굉장히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거의 이제 다른 3단, 4단 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할 확실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재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흐름, 모의 지원에 많이들 쏠렸는데, 이 모의 지원도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령 이제 모의 지원에서 판정이 나왔는데 내가 이제 배터리 칸이 7, 8칸이 떴어요. 그러면 자, 그런 걸 받은 학생들은 약간 내가 이 대학 이과를 지원하면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하게 될 수가 있고요. 또 불합격이 유력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대학 그대로 모의 지원한 대학대로 쓰지를 않죠.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 왜 쓰겠어요. 그래서 더 다른 대학, 더 확실한 대학 이렇게 갈아타기 때문에 이 온라인 모의 지원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써놓은 말이 뭐냐면, 우집은 우매한 집단 지성, 그 다음에 현소는 현명한 소수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진학 지도를 오래 하신 학교 선생님들이나 재종반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의 소수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온라인 배치표와 병행해야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형 수능에 따라서 이과생이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한 비율은 주요 대학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아실 겁니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한 10%에서 많게는 60%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교차 지원을 했는데, 그 학생들 상당수가 사실은 약간 학교에 불만이나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다시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제 앞서서도 응시 인원을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졸업생들이 많이 늘었고 재수생이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거, 코로나 때문에 대학에 갔는데도 대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해서 하겠다. 또 교차해서 더 높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뭐 이런 흐름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약대 첫 해 모집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일부 여학생들은 지방권에 있는 뭐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를 가느니 수도권 약대를 선택하겠다, 이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약대가 여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작년 정시에 그렇게 약대 경쟁률이 높았는데 올해 수시에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보통 경쟁률은 그 퐁당퐁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같은 원점수 만점을 받았을 때의 국어, 화작과 언매, 그 다음에 수학의 확통, 미적, 기하의 표준 점수 비교표입니다. 소폭이지만 어쨌든 그 확통보다는 미적이나 기하 점수가 높고요. 그리고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중등진학지도연구회에서 추정치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수학 1등급 비율에서 지금 보시면 미적분 기하가 거의 95%에 가깝죠. 그다음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겨우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아래쪽에 붉은 박스로 돼 있는 3등급, 4등급, 5등급에 가서야 비로소 그 확통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 1, 2등급은 거의 다 뭐 이과가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 선택자임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 그래프 상에서도 이 상위 그룹에는 대부분 이제 이과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아래쪽 중간 이하의 절대 다수 인원은 이제 확률과 통계다. 그래서 뭐 문과 학생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두가 죄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과 학생들은 비로소 이제 사회정의가 실현됐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더 이것 때문에 그러면 문과 학생이 선택한 확률과 통계를 전부 다 버리고 이과의 미적분을 가야 하느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은 있습니다.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를 균형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과탐의 만점자 표준 점수인데요. 이게 사탐의 표준 점수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탐 하나를 하고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과탐 하나 중에는 제일 그래도 문과생이 할 수 있는 과탐은 뭐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지구과학 원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령 올해 이제 재수를 결심해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잘할 수 있는 일부 문과생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통합형 수능에 대한 얘기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수시, 올해 수시였죠. 올 8월, 9월 있었던 이제 수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약대 경쟁률이 폭발함에 따라서 올해 수시에서는 약대 경쟁률을 소폭 감소를 했고, 이제 치대 한의대 경쟁률이 약간 올라가는 퐁당퐁당 입시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죠. 이제 주요대 경쟁률은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대 경쟁률은 상승하는데 지방소재대학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대입 이후 취업 시장도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은 뭐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권에 있는 업체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맥락과 대입도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N수생 증가에 따라서 N수생이 제일 많이 쓰는 전형은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술과 종합 전형 지원 인원은 늘어나는데 교과 전형의 인원은 감소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올해 수시에서 벌어진 현상들이었습니다. 이제 수시는
크게 보면 세 전형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전형 명칭이 대학별로 굉장히 헷갈리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대개 땡땡 교과라는 이름이 붙거나 지역 인재, 지역 균형 혹은 학교 추천, 고교 추천이 붙은 전형, 그냥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들 성적대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대상자는 가장 적고 경쟁률도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10대 1 안쪽부터 이렇게 평균적으로 매겨보면 한 10대 1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두 개년도 경쟁률을 보면 확인이 되죠. 대부분 10대 1 안쪽이나 10대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이름이 좀 거창합니다. 이름 앞에 좀 힘이 들어가 있다 싶으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듣고도 종합전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뭐 인재, 뭐 네오 르네상스, 다빈치, 뭐 영어도 많이 들어가죠. 두드림 이런 명호가 들어간 전형은 종합전형이고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보다 한 등급, 1.5등급 아래 등급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교과 전형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두 개 해를 비교해 봐도 확인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논술은 어떨까요? 이 논술은 거의 누구나 쓸 수 있다 할 정도로 내신 등급이 거의 중위권, 4, 5등급대 학생들도 쓰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거죠. 대상자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막 몇십 대 1, 4, 50대 1, 제일 높은 뭐 의학학 계열의 논술 전형 경쟁률은 몇백 대 1을 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외에도 명암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최근에 통합형 수능의 명암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뭐 가장 선망하는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붙은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학교를 포기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작년도 수능의 만점자도 고대 반수생이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학교를 잘 못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수나 이런 거 하기가 더 수월해지기도 했고 통합형 수능으로 교차 지원한 대학이나 전공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공대생 같은 경우엔 한 번 더 해서 의학 계열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후유증이라고 했어요. 교차 지원의 후유증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더더욱 전형을 잘 알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죠. 자, 그래서 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란한 그래프인데요. 요걸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학년 그 다음에 지금 내 성적에 따라서 주력 전형을 지금은 정할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나 고2에서 고3이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에 필요한 5개 학기 중에 거의 4개 학기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한 학기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학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이제 내가 수시에 쓸 주력 전형, 주력 대학을 이런 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교과 성적이 여기 지금 별로 표시가 돼 있죠. 교과 성적이 가장 나의 종합적인 면에서 우수하고 수능이 뒷받침된다. 왜 수능은 필요할까요? 교과 전형의 상당 전형의 대부분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면접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가로로 표시를 했죠. 반면에 종합전형은 어떨까요? 교과 전형보다는 한 등급 정도 낮아도 쓸 수가 있으니까 별을 2개만 넣습니다. 반면에 교과 활동이나 교과 기반, 뭐 비교과란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과 외 활동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별을 3개를 놨습니다. 여기에 충족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에 비하면 훨씬 적용을 덜 합니다. 그래서 별 하나만 놨고요. 면접은 또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죠. 종합 전형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이 가장 약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별을 하나만 놨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능 성적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논술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니까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거의 당락을 논술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 별 3개를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를 만들어 보면서 내 주력 전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그런 주력 전형이 정해지면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나는 논술과 정시를 위주로 해야 되는 어우정이야, 어차피 우린 정시야, 이런 학생 같으면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내팽개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지 관리하는 정도만 에너지를 쏟아도 되겠죠. 반면에 내 주력 전형이 학생부 종합이다. 그럼 어떨까요? 교과 성적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남은 이번 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이나 서류적인 부분, 또 내년도 3학년 1학기 내신과 세특, 주제탐구, 동아리, 활동 마무리, 이런 것들에 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모 대학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설명하고 체크 포인트에 제가 붉은 박스로 돼 있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학은 자, 어느 대학이냐? 아마 고등부 학생이나 학부모님 같으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합전형 명칭이 굉장히 독특하죠. 레온레상스입니다. 네, 이 경희대학교 전형입니다. 이 입학처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딱 확인이 됩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교과 성적이 몇 등급으로 되어 있죠? 1.7등급 내외. 제가 뒤에서 그런 대학의 여러 주요 대학,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대학들의 교과 성적 성적을 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지금 교과는 1.7등급인데 종합은 어떤가요? 종합은 2.6등급이니까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맞죠? 교과 플러스 한 1등급 정도 아래까지 종합을 쓰는구나. 네, 그런 부분. 여기는 이제 작년 거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이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인서울 주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의 입결은 어땠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뭐 제가 거의 뭐 서열 위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썼습니다. 전형명이 보이시고요. 문과입니다. 문과고 뽑는 인원 그리고 지원 인원이 있고요. 그럼 이제 경쟁률이 나오겠죠. 주로 뭐 10대 1 안쪽도 있고 10대 1이 조금 넘는 그렇게 경쟁률은 형성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대기업 어디가에 있는 겁니다. 50% 컷, 70% 컷의 내신 등급. 그 다음에 제가 최저 점수는 왜 보여드리냐면 50% 컷, 70% 컷만이 아니라 이제 연세대학교라고 해도 비인기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제일 낮은 점수로 들어간 최저 점수까지 네, 조금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한 70% 컷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바라는 대학들의 대부분은 2등급 안쪽에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이 되고 최저 점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비인기 학과들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낮아도 좀 너무 낮다 싶은 대학도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옆으로 조금 틀어서 보시면 아니 교과 전형인데 최저 점수라고 해도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4.75등급까지 합격자가 있나요? 이렇게 인서울 주요 대학인데 이럴 수 있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들 중에 제가 아래쪽에 써놓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서류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입결이 가능한 겁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이제 이런 대학들이 했고 종전에도 몇몇 대학은 교과 전형을 하면서도 약간 종합 전형식으로 학생부 서류 부분을 같이 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입결이 이렇게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보겠습니다. 자연계도 주요 15개 대학의 합격선입니다. 그리고 입결이 조금 낮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제가 위에다가 빨간색으로도 써놨습니다. 수능 최저가 낮으면, 낮거나 아예 없는 교과 전형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입결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치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면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다 대상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1극초반대 학생들도 있을 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높아. 뭐 3개 합 6이거나 뭐 4개 합 7이거나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으면 그걸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냥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와 내신 컷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에 써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보신 동국대도 4등급대가 있는데 중앙대학교도 4등급대가 있네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이제 서울 캠퍼스가 있고 안성 캠퍼스까지 합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안성 캠퍼스 입결이 조금 3, 4등급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의 입결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종합 전형의 입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과 달리 종합 전형은 어떤가요? 그 커트 라인으로 보기보다는 레인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막대 그래프의 내용은 맨 위가 최고점, 맨 아래가 최저점, 그래서 레인지 분포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대교협에 있는 어디가 자료를 토대로 UA라는 기관에서 이만기 소장님께서 만드신 자료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서도 보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레인지를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건국대, 경기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이렇게 쭉 표시를 했습니다. 가운데 원에 붉은 원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궁금해하세요. 이것도 제일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고려대학교와 그 옆에 바로 광운대학교의 입결 차이가 어떻게 크지 않냐, 이렇게 궁금증을 하시는데 그 비밀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유무에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교는 인문, 자연 모두 수능 최저 기준이 4합 7, 4합 8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두 대학은 수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은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예,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인지로 보시면 현재 이제 내 등급에서 어떤 대학이 해당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문, 자연, 종합전형 인문, 자연을 표기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 PDF 파일을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세부적인 건 확인해 가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입니다. 자소서 없는 수시시대의 개막. 그러면 이제 남은 영역인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학생부가 자소서는 없어지고 학생부 항목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도 약간 간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시가 시대별로 굉장히 많이 변했다. 뭐 또 자소서가 없어지냐, 또 뭐가 학생부 기재가 또 달라지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급변하는 거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과거 대비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도 사회의 한 분야로서 변화가 많은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변화 말고도 불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입시가 아무리 변해도 어떻습니까? 국영수 중요하다, 독서력, 문해력 중요하다. 뭐 얼마 전에 드라마 우영우라고 했는데 국영수, 뭐 수영국, 영국수 해도 역시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건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꾸 이제 대입, 취업 모두 이과가 유리하다. 맞죠? 네, 지금
지금 이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과는 이제 미적을 하고 뭐 과탐을 해서 문과 학생들을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취업은 뭐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인구론이란 말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인구론? 예, 인구론은 그 인문계 90%가 놓은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씁쓸한 말입니다. 뭐 문송합니다를 비롯해서 굉장히 조금 그 슬픈 말이기도 한데요. 요즘은 이제 사물이 인터넷이 되는 시대입니다. 책걸상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시대라서 뭐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들, 공대, 컴퓨터공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는 건 맞는데 또 최근에 정부 요직을 보십시오. 대부분 문과 출신의 법조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 법조인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과가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인생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별 유불리는 분명히 있죠. 특목고가 다르고 자사고가 다르고 일반고가 다르지만 일단은 내신이 좋으면 수시와 정시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까지는 내신을 뭐라고 그랬죠? 신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내신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 요즘은 내 마음의 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을 잘 받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에도 학생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지라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에 가서 그냥 난 정시파가 될 거야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하여튼 내신이 유리하면 수시정시 모두 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우정 정수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이 정시파죠. 그 다음에 정시 수시 균형 대비 이것도 이제 정답은 없는데 학년 그리고 학교 내 소속 학교는 우리 학교는 정시로 많이 간다 수시로 많이 간다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으로 많이 가는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는지 논술로 많이 가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정답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입에 성공하느냐 제가 긍정도 지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써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 불만 탓하고 사는 동네 원망하고 부모 탓하는 학생들보다는 현재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정,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성공하는 기율이 훨씬 높습니다. 좋은 학교에 어렵게 들어갔지만 3년 내내 불만을 갖고 힘들게 생활하는 경우보다 그보다는 좀 뭐 쉬운 학교를 갔지만 나름 자존감도 지키고 내상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있는 경우에 입시 결과도 좋은 경우가 뜻밖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아는 일부 아주 센 특목고 자사고에 가지 않았지만 대입에서는 좋은 결과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하는 학생 또 행복한 학생이 되는 게 입시에서도 굉장히 최고의 전략이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격변하는 부분입니다. 왼쪽 부분은 이제 학생부에서 반영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 기재는 되지만 미반영되는 부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도 반영하지 않고 개인 봉사활동도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수상은 기재는 됩니다. 독서도 기재는 됩니다. 대학에 보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반영되진 않아도 어떻습니까? 교과 세특의 독서 내용이 거의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고1,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3은 생활기록부도 있었고 학생부도 있었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다 했는데 지금 고1, 2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소개서가 X가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운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가 튀어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나 이제 교과 세특에서 어떤 단원을 배웠는데
그 단원과 관련 있는 탐구 활동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책은 뭘 읽었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도 과거 대비 훨씬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내용은 요겁니다. 이제 학생부도 많이 간소화됐고 미반영, 미기재가 늘었고 그렇고 자소서도 없어진 영향으로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요소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4개가 있었어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골고루 평가를 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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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점 이렇게 하거나 뭐 과별로 전형별로 이렇게 비율을 달리했는데 지금 요걸 한 3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란 이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부분. 근데 오른쪽 내용과 왼쪽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는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고 어떤 탐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과거 대비 뭐 동아리에 대해서는 확실히 질문이 좀 줄었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세특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제 앞으로는 뭐 교사분들이나 대학에 계신 입학사정관 모두 세특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샘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들은 이제 독서가 미반영 되니까 안 해도 되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특 안에 독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요 핵심은 요 빨간색 레드 박스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죠? 이에 그치지 않고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학교 그 공부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그치지 않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에사키 다이오드가 교과학습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세계와 양자연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예, 그치지 않고 호기심이 생겨 무슨 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독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특에 이렇게 들어간다.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전공과 계열에 맞는 선택 과목을 했느냐, 예,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습니까? 1학년 때는 거의 공통 과정이니까 선택이 거의 없는데 2학년과 3학년의 과정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경영학과에 간다, 뭐 법학과에 간다, 재료공학부에 간다, 전기, 전자, 컴퓨터에 간다에 따라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고요. 또 이렇게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각 교육청에서도 선택 과목 가이드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밟아 나가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서울대가 반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대는 물론이고 이제 고려대학교도 정시에 학생부 반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대는 정시 지역균형 선발 몇백 명에 하나고요.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평가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기준에만 부합을 하면은 되고 또 어쨌든 수시는 학생부 기반이지만 정시는 수능 기반이라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파트 3입니다. 파트 3는 자, 이제 고2 학생들, 고3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해보는 수시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대학과 또 전형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면 되는지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시 지원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시 지원은 이제 내년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원서를 쓰는 9월까지 거의
한 3달 동안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제가 나눠서 보통 학교에서 상담도 1회로 끝나진 않죠. 1, 2, 3회 정도를 하면서 압축해서 6개 대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제가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수시를 6번을 쓰더라도 6개 대학만 고를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재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정시의 대학의 레인지를 정합니다. 범위를. 근데 그게 딱 이렇게 한 라인으로 정해지지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꾸준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3월에 본 거, 또 4월에 본 거, 그거는 이제 재학생들끼리만 또 본 거기 때문에도 있고 6월 성적도 급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조금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제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누적 인원 현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각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뭐 배치표를 참고로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의 레인지를 정한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소속사, 내 고등학교죠. 그 고등학교에서 한 몇 등 정도 되는 학생은 수시에 어느 대학, 어느 전형을 쓴다라고 하는 우리 고등학교의 입결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3학년이나 진로진학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재학생이냐, 재수생이냐. 그리고 이게 실제 수능 성적에 가서 얼마나 변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도 보통은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유지하거나 오르는 비율보다 떨어질 확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수생도 마찬가지죠. 재수생이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넉넉하게 한 10개 대학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개 대학을 고를 때는 이런 3가지 기준으로 보통은 하게 되죠. 수시에 꿈의 대학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주 상향이라는 지원도 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정시는 못하죠. 정시는 이미 수능 점수를 받고 나서 지원하는 게 정시니까 그런 상향 지원을 못하는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재수를 불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더 수시의 상향 지원을 뭐 2-3곳 정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적정 지원 대학도 한 2-3곳 정도 붙으면 반드시 뭐 등록할 대학. 그 다음에 뭐 수능을 망쳤을 경우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 정도는 안전한 대학도 써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6개에서 한 8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최종적으로 9월 모의평가까지 보고 내 서류 준비도나 논술이나 면접에 대한 대응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곳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된다. 이게 수시 지원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게 러프하게 봤고요.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의 입결은 제가 아무래도 여기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강남 서초권 학교들의 입결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자사고들부터 남고, 일반고, 이게 남고입니다. 남고 위주로 먼저 보시자면 학교에서 이제 공개를 다 하고 있죠. 의학계열에 우리 학교는 몇 명이 갔습니다. 서울대는 몇 명 붙었습니다. 서영고는 몇 명입니다. 서성하는 몇 명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의학계열 붙었다고 발표하는 자료는 그 인원수의 60%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붙는 애들은요, 한 개 대학 붙기가 더 어렵습니다. 워낙 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2-3곳 이상을 붙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100명이다 발표를 했다면 실제로 그거는 이제 합격상의 총 건수고요. 명수로는 60%로 봐야 됩니다. 60명이 한 명이 2곳, 3곳 이렇게 붙은 거라고 보셔야 되고, 반면에 서울대 합격자 수는 한 대학이니까 중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이라고 해놓은 거고요. 서영고도 마찬가지죠. 서영고도 하나만 붙기보다 서울대 붙은 학생이 연대를 붙거나 고대를 붙거나 연고대를 같이 붙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내가 지금 현재 소속사에서 우리 학교 실적은 어떤지 최근 제가 2-3년간의 통계를 정확하게 물어본 겁니다. 여고도 있습니다. 여고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의치한 수까지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요. 제가
그 3학년 부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대신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자사고나 숙명 진선 같은 고등학교는 뭐 입시 실적이 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인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계열은 60%로 서영고 같은 경우에 합계 인원의 50%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너무 디테일한 자료니까 요거를 제가 하나만 설명해도 설명이 다 시간이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각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계열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내 소속사에서 내 등수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원하는 대학의 범위를 참고해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이것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말입니다. 지원을 할 때 그 아무래도 전공에 대한 디테일 부분은 좀 약한데 실제로 계열과 전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룹핑 해가지고 상경계열 1, 2, 사회계열도 사회과학 계열도 1, 2, 인문도 1, 2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입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상경하면 상경원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사회계열도 사회원만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상경 1, 2는 비슷한 성적대에 비슷한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성적이 상경 1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서류나 활동 부분에서도 상경 1에는 조금 못 미친다 싶으시면 2를 쓰면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경영, 경제, 통계, 회계세무보다는 농경제, 식자경, 식품자원경제학과를 말합니다. 소비자학과, 의류학과, 무역학과, 물류학과를 쓰는 학생들도 스펙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상경 그룹에 해당하는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점수나 활동이 좀 약할 경우에는 상경 2 쪽으로 사회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회에 관심이 많고 사회문화도 선택했고 생활교육 일도 잘하고 뭐 각종 뭐 보고서나 탐구활동도 많이 했다. 더 자신 있을 경우에 사회 1을 쓰고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사회 2를 쓴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문 1,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령이고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은 자연계열에서는 지금 제일 뭐 선호도가 높은 게 아무래도 의학계열 아니겠습니까? 의학계열도 의치한 약수가 있는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간호도 있고요. 또 보건 쪽에 여러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학은 그 대장주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전화기라고 했습니다. 전자, 화공, 기계가 인기가 제일 많죠. 요즘은 전화기 못지않게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들 관련 학과는 대학 정원을 줄이는 와중에서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여기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뭐 재료, 산업, 에너지, 원자핵, 정보, 통신, 환경, 건축, 조경, 도시 이런 공학 계열이 또 있습니다. 이 공학계열 아래를 보통 아무래도 자과대, 이과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물화생지, 수학 뭐 이런 과가 있고 자연2는 지구과학이나 뭐 농대 관련 이런 학과들이 있고 또 생활과학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가정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과들이 좀 넓게 있다,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두시면 수시 지원하는 선택지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또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잘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웠으면 이제 확인학습을 하는 차원이에요.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 2에서 2.5등급 일반고입니다. 수의과를 지원할 때 합격 가능성이 가장 큰 대학은 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요즘 수의과 핫합니다. 동물을 다루지만 뭐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의학 계열입니다. 엄연히. 그런데 2.0에서 2.5 일반고다. 정답은 4번입니다. 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교과 성적이 2.0에서 2.5 등급 사이면 수의학과에 못 가느냐? 청시가 있지 않습니까? 정시 수능 전형이 있다는 거. 네. 거고요. 그리고 보세요. 물론 이제 수의학과를 나와야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유사학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상경도 1이 있고 2가 있고 사회도 1이 있고 2가 있고 공대도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의학 계열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리고 수의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물자원학과도 있고 동물생명공학 이런 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유사학과들입니다.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유사한학과. 요거는 과 홈페이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자원환경공학과가 한양대의 자원환경공학과가 전신이 광산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가 아니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가 해당이 됩니다. 베트남어과 아랍어과 지원자가 함께 준비하기 더 좋은 학과는 뭘까요? 네. 그래도 연관성이 높은 학과는 아무래도 철학이나 회계세무보다는 무역, 관광, 경제 이쪽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샘플을 준비해 봤습니다. 희망학과가 경영경제다. 너무 그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사학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비자학과, 식품자원경제 아까 말씀드린 과죠. 두 번째로 경영경제학과 또 대학 수준을 조금 밑에까지 보시면 식품산업관리학과도 크게 보면 상경계열 그룹이고요. 숙명여대에 있는 가족자원 경영도 경영계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대별로 경영경제는 가야겠는데 이렇게 좀 약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학의 수준을 조정하거나 학과를 조금 바꾸는 방법. 생명과학도 뭐 응용생물화학과도 있고요. 환경생태공학도 있죠. 또 기계항공공학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원자핵 조선도 기계입니다. 의공학부도 기계죠. 지금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의공학부도 굉장히 인기가 높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또 활동이 많거나 활동이 적은 학생도 있습니다. 성적은 우수한데 활동이 좀 적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VS로 쭉 비교 표시를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학과들이 활동이 좀 많으면 유리한 학과들입니다. 아무래도 국문학과보다는 국어교육과가 활동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철학과 쪽보다는 사회학과나 언론정보학과가 탐구도 많이 하고 보고서도 열심히 하고 수행, 발표 이런 걸 좀 더 많이 하는 학생들은 철학과보다는 사회학과나 언론정보학과에 유리하다. 네. 또 수학, 정치와 법, 경제에 관심이 많고 윤리의식이 뛰어나고 활동이 많다. 그러면 세무나 행정학과보다는 경영경제가 좀 높다. 또 외국어 성취가 높고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의사소통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활동이 많으면 어문보다는 정치외교학부가 더 궁합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사실은 둘 다 정답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해서 잘 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잘하는 걸 해서 잘 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좋아한다고 뽑기가 쉽겠습니까? 잘하는 학생을 뽑기가 쉬울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을 뽑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뭐 가령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고대를 좋아한다고 그 대학이 뽑아주겠습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좋아한다고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도 그런 겁니다. 사학과에 붙으려면, 사학과에서 학생을 뽑아주려면 박물관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성적이 좋아야죠. 그래야 뽑기가 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계를 잘해요. 네, 그러면 음악 기획사의 회계팀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JYP의 박진영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음악을 좋아하면 JYP 들어와서 연습생을 하라가 아니고 음악을 좋아하지만 회계를 잘해야 우리 JYP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해라. 뭐 그런 내용도 있듯이 일단 학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준으로는 잘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네. 뭐 이렇게 또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로 적합한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어제 축구가 우리가 가나에 아쉽게 져서 저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학부를 가고 싶고 나중에 영화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국어 사회가 4등급이고 수학 성적은 1등급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영화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과를 가는 것이 맞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화사를 가야 되니까 미디어 학부를 가야 된다. 근데 얘 성적은 국어 사회가 4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라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이 학생을 받아줄 가능성,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게 회계학과죠. 그래서 회계를 잘해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사의 회계 업무를 하는 게 영화사에 취업하기가 더 현실적이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최종 목적은 게임 회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건 미술 음악이에요. 미술을 잘해요. 근데 수학이 4등급이면 이 친구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컴퓨터 쪽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학과를 가면 어떨까요? 가기도 어렵겠지만 가서도 괴롭습니다. 4년 내내 괴로울 거예요. 수학이 4등급 받아가지고는. 근데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대를 가면 미술을 가지고 게임 회사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수시 지원에서도 훨씬 수시 지원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해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남은 기간 할 일,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진단해 보고, 그럼 내 주력 전형 쓸 수 있는 대학의 레인지를 정하고 남은 기간 뭘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내신이 1, 2등급인데 수능은 3, 4등급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등호로 이제 내신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럼 예스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비교과 준비가 돼 있다. 만약에 돼 있지 않다에 따라서 또 안 돼 있다. 비교과 준비가 없으면 이제 비교과를 활용하는 종합 전형에는 맞지 않으니까 교과 전형을 생각하라. 그런 쪽으로 화살표가 지금 돼 있죠. 근데 비교과 준비, 서류 준비, 뭐 활동, 수행, 탐구 이런 것도 많이 했다. 예스가 되고 그럼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연고, 서성한급의 수능 최저까지 된다. 그런 수준이 되면은 학생부 종합으로 상위대학을 쓰고요. 최저를 못 맞추겠다. 수능이 나빠서 내신은 좋은데 수능 성적이 안 좋아서 상위권 대학에서 운영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다. 통과가 못한다. 그러면 그 아래 대학은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많이 적용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그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종합 전형을 쓴다. 그런 표시고요. 이제 반대로 내신보다 수능이 좋은 경우가 아무래도 강남, 서초, 송파권 학생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지만 수능은 거의 1, 2등급을 수준을 받는 친구들이 이쪽은 많이 있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정시로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정시 위주. 그래서 어우정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그런 학생이 되는데 그 중간에 난 논술도 될 수 있어. 그런 경우에 논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나 논술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할 수준이 되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논술에 쓰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률이 수능 최저가 있으면 원서 접수할 때의 경쟁률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는 논술을 쓸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논술을 아주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은 현재 내가 주력해서 해야 될 대학, 전형 이런 게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우정 말씀을 드렸죠. 정시 위주로 한 학생들은 그러면 수능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그 요강을 보게 되면요. 요강을 보게 되면 지금 정시 요강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뭐 국어 20, 수학 30, 뭐 영어 몇, 탐구 몇 이렇게 큰 숫자로 나와 있어서 단순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국어를 무조건 1로 봤을 때 수학의 비율, 그다음에 영어의 비율, 탐구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인문계에서 그리고 자연계 학생이 수능 준비에 얼마나 비중을 두어야 할지가 단박에 드러납니다. 지금 문과는 보시면 제가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문과는 어떻습니까?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거의 같고 그게 영어나 탐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뭐죠? 문과는 국영수 싸움이야. 이런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과는 좀 다르죠. 이과는 국어보다 수학과 과학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학, 과학에 등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죠. 국어, 영어보다 수학, 과학 이렇게. 그래서 남은 기간에 우리가 더 치중해야 될 영역별 그 비율에 대해서 표시해 봤고요. 대부분 했겠지만 뭐 탐구 과목, 사회 탐구 9과목, 과학 탐구는 8과목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4과목이지 않습니까? 물화생지를 원투로 배우니까. 자, 참고 삼아 제가 응시 인원을 한번 봤습니다. 사회 탐구는 응시 인원이 제일 많은 과목은 올해도 역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일 결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야 되고 이왕이면 3학년 때 내신으로 하는 과목 그리고 응시자가 좀 많다면 아무래도 등급 확보하는 데 유리하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탐구도 뭐 지원, 생원, 화원, 물원 순서죠. 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도 생지가 비슷하고 화, 물 순서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 결정을 못 하신다면 뭐 제가 표로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일부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과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탐구 영역보다 국영수학습에 집중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공부 부담이 좀 덜하고 그런 지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지역 수험생에게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해마다 상담한 학생들, 제가 아는 제자들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재미난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거의 3개년도 종단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어우정이 확실히 많아요.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왜냐하면 내신 받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강남 지역 남고 학생들은 우리 학교 4년제인데요.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원 이게 71명, 36명 거의 2배가 어우정이 많고요. 양다리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그 변덕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내신을 잘 보면 정수균으로 갔다가 한번 내신을 확 망치면 아이고 난 내신으로는 그러니까 수시로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정시할 거야. 그렇게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어우정이 인원은 훨씬 많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요. 지금 만족 비율을 보시면 입시가 다 끝났어요. 수시도 끝나고 정시도 끝나고 확인해 물어보면은 그래도 수시 정시를 균형 대비했다는 학생들이 만족도는 더 높습니다. 예. 이건 이제 단순한 통계로 참고 삼아 보시고요. 각각의 지금 현재 소속 학교나 지금 내 성적대에 따라서 맞는 전략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저한테 의뢰를 많이 하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자소서가 없어진 시대에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학생부 관리의 핵심은 이제 세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세특이면 가령 뭐 국어의 비문학 쪽 공부를 하다가 또는 뭐 사회문화나 뭐 세계사나 한국지리 이런 걸 공부하다가 특정 단원에서 어떤 탐구를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주제들을 많이 문의를 해서 제가 샘플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과 편입니다. 문과 편인데 주로 이제 국어의 그 독서 파트 있죠. 비문학 관련해서 일단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거, 또 이제 사회탐구에서 배우는 과목의 단원에서 관련 있는 것들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요즘 우리 현실 생활과 굉장히 그 밀접한 주제들이고 그런 것들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뭐 다들 빅데이터 시대다, 정보가 너무 쏟아진다, 급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빅데이터 시대일수록, 그리고 초연결 시대인데 사람들 간의 소통은 더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지는가? 심지어 누구는 빅데이터라 쓰고 불확실성이라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금융이나 금융권에서도 은행, 뭐 보험, 증권 이런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의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정보만 있고 정답이 없다.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우리가 다들 게을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볼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은 커지고 내가 즐겨보는 쪽,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보 위주로만 가게 됩니다. 그것을 또 인터넷 알고리즘은 더 부추기죠. 내가 보는 거, 즐겨보는 쪽으로만 나에게 뿌려지니까 아집과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들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실이 없고 각자의 현실만 있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뭐 사회문화 시간이나 이런 때 주제 탐구로 정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인터넷 수능 방송국에서 지금 촬영하지 않습니까?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거의 뭐 방송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1인 미디어의 시대인데 이런 변천사를 잘 보면은 결국 미디어와 자본의 결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탐구 주제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 모의지원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마치 이런 거하고도 같습니다. 중요한 인사를 선발할 때 그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원로원이나 뭐 그 분야에 해당 전문가한테 묻질 않고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또 트렌드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예. 원래 우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 영역의 전문가를 두고 그들이 고민해서 좋은 후보를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도 좋은데, 이건 완전히 그냥 대중에게 묻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포퓰리즘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포퓰리스트를 뽑으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집단지성, 그러니까 대중의 집단지성보다 현명한 소수 의견이 꽤 유리할 때도 있다. 이런 걸 적당히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도 우리가 그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대의민주주의와 관련이 높은 소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과밀로 인해서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인문지리 쪽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도 아니고, 예, 또 나라 안에 사막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호주같이, 중국같이, 미국같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과밀한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제가 얘기한 사막이 없는 나라, 도시국가,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과밀한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그 가장 큰 참사가 바로 뭐 이태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저출산, 뭐 양극화, 또 청년 취업, 부동산 문제, 모든 게 이제 바로 이런 과밀화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탐구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쪽으로 연결을 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때요?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과정입니다. 균형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 대한 고른 학습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가요? 수학에 너무 다들 치중해 있고 현재 사교육 학원들의 60%가 넘는 게 수학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다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수포자가 양산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편중과
과밀의 인문학적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지옥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내용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갈등에 대한 것도 흔한 소재고,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뭐 심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청소년기에 이제 사춘기와 그 부모님들의 갱년기 심리에 대한 뭐 분석도 심리학적으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이제 사회성을 기르는데, 사실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속물이 되어가는 그런 사회성은 사실은 좀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주제 탐구로 할 수가 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고, 또 그런 이제 실제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교과서와 단원명, 학습 목표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발표 보고서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이런 샘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이고, 이걸 PDF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닝크루거 이펙트 같은 뭐 이론도 넣고 연관 도서까지 담아봤습니다. 이과 편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과는 조금 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과는 과학의 네 영역, 물, 화, 생, 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를 배우면서 파동의 굴절, 뭐 만원경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많이 적용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즘 학생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무선 이어폰 아닙니까? 이게 요즘 더 기능이 발달해 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이 됩니다. 이게 다 파동과 정보통신과 이 물리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걸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은 탐구 주제가 됩니다. 이과 쪽은 주제 탐구가, 주제 선정이 8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뭐 전화, 전기장 이런 거 배운다면,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를 충전할 때 무선 충전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놀라운 방식이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하죠. 그런 것들고 탐구 소재가 될 수 있고, 화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열효율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학생이 실제 사례에 있었습니다. 교실 좌석 위치에 따라서 이 열효율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에어컨이 잘 나오는 쪽, 또 창가 쪽이라 더 추운 쪽, 이런 걸 열파 지수로 측정해 가지고 탐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관련 도서까지 제가 해놨고, 또 화학으로 넘어가면 뭐 공유 결합이나 금속 결합, 요거하고 관련 있는 거, 이제 사람의 혈액이 붉은 이유를 배위 결합으로 탐구하는 것도 우리 일상하고 연결되면서 공부한 게 적용이 되는 거고, 가역 반응이나 동적 평형 단원에서는 비타민 드링크제, 제가 좀 전에도 마셨는데요. 그 비타민 드링크제에 포함된 비타민 C 함량 구하기,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루미놀 반응이라고 혈흔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철가루 손난로, 이거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있는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학문에서 배운 연결해 가지고 탐구로 연결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넘어가면 그 물질 대사 단원이 있죠. 여기는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생명과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되먹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되먹임, 피드백은 조절의 특성 탐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유전체 각인에 대한 거, 유전자 배울 때 이렇게 돼 있고, 또 생명과학 연구 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그런 단원이라면 의료기기 쪽하고도 관계가 엮을 수가 있습니다. MRI 있죠, MRA 있죠, PET 같은 거, 이게 물리, 공학, 화학적 원리하고 탐구를 하면 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뭐 지구과학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천만 시대인데, 반려동물들이 지진을 미리 예측하는 이상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탐구한다면 또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좋은 탐구 주제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런 탐구 주제 선택이 고민되면 참고할 만한 홈페이지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써있죠. 아래쪽에 보면 여기는 또 좋은 것이 로그인을 안 해도 키워드를 다 검색할 수 있어요. 네. 또 한국과학창의대단은 뭐 하는 곳이죠? 과학탐구 토론대회를 주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대 그런 토론 주제들을 다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인데 한화에서 하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여기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 여기는 주로
발명과 특허 정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물리 시간에, 화학 시간에, 생명 시간에, 지구화학 시간에 다뤘던 단원들, 학습 요소를 가지고 연결돼서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따로 문과편, 이과편을 기획을 해서 나중에 조금 합격생을 직접 모시고 실제 어떤 탐구 주제를 했는지를 만드는 시간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샘플하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학생이 실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독서 수행이 있고 주제 탐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미적분이 적용되면서 실생활에 연결되는 방사관 가속기 관련된 거 사례가 있고, 또 심박출량을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주제 탐구도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유전자 암호에 적용된 경우, 이건 이제 확률과 통계 배울 때 적용할 수 있는 주제 탐구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문의 분류에 적용된 경우의 수도 찾아볼 수가 있겠고, 수학과 생물학을 연결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주제 탐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의대 간 학생의 그 탐구 주제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보여주는 사례는, 이거는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내용들을 다른 학생이 쓰면 어떡하나요? 이런 또 표절이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부터 자기소개서는 표절 검사를 했지만 학생부는 표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학교를 다니면 같은 교육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표절 검사라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탐구 주제 정도를 참신하게 고르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의대 합격생의 그 탐구 주제와 몇 년 전 제 제자가 서울대 경영학과 간 학생의 탐구 주제가 겹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내용들이 워낙 좋아서 제가 PDF로 실어놨는데, 의대에 붙은 학생이지만 문과 학생이 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라 읽기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 하나만 보자면요. 이 친구 원리는 뭐냐면, 실생활에서 불편했던 점을 탐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읽어보면 무더운 여름 교실 안 좌석의 위치에 따라 에어컨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는 정도가 차이가 남을 인식하고, 여기에 이제 실생활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교실 좌석 배치에 따른 열 효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교실 환경과 에어컨, 학생을 정교하게 모형으로 제작하여 탐구를 진행하였고, 어떤 좌석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탐구함.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열파 지수를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측정, 비교 분석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로 의대생만이 아니라 경영대 합격생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보면은 완전히 이제 절대 어떤 학생도 하지 않은 탐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배우는 내용 위주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좋은 학생부를 꾸밀 수 있고, 단 뭐죠? 이런 주제 탐구나 독서나 이런 세특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학업 성적에서 몇 등급을 받느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좋은 학생부를 만들어 나가시면 고등학교 생활도 재미가 있죠. 아무래도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난 오직 시험 준비만 해서 성적만 받겠어, 이런 굉장히 사실은 무료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나름 고교 생활에 실험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학생들이랑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일단 학습 효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쓴 것보다 같이 협업하고 수행하고 발표함으로써 더 장기 기억에 보존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공부 학습 효과를 올린다는 그 교육학 통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고교 생활을 보내시면 고교 생활도 행복하고 원하는 대학 입시에서도 성공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지능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학교, 동네, 환경, 가정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는 학생, 긍정적인 학생이 입시에서도
성공한다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잘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큰 입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